범준에 물리신 분들보다 아마도 주식에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왜 항상 주식에 물릴까요? 많은 분들이 물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와 사회 현상이 훨씬 어려워요. 뉴턴이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이동평균설에 기반해서 어떤 주식 투자 전략을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떤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으로 얻을 수 있는 주식의 수익이 제가 알기로 10배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모두 범준에 물리셨나요? 범준에 물리신 분들보다 아마도 주식에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변엔 이렇게 주식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을지, 그리고 왜 우리 개인들은 주식에 물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통계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의 변동을 보면서 처음 떠올렸던 생각은 바로 물리학의 관성이었어요.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성이 사실 질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무거운 바위를 밀면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관성이 크다라는 거는 밖에서 밀었는데 그 대상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편 한 번 움직이면 관성이 큰 물체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멈추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큰 바위가 나를 향해 밀려오는 걸 막는 건 어렵지만 가벼운 탁구공을 막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관성에 있는 물체는 한 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재밌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주가에도 관성이 있을까? 관성이 있는지, 관성이 없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물리학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봤어요. 그 다음엔 안 보다가 다시 그 물체를 봤더니 그 다음에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럼 관성이 있는 거죠. 움직이던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니까요. 그럼 그때 물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상관함수라고 하는 좀 어려워 보이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방금 전에 물체의 속도가 그 다음 순간에서의 물체의 속도, 이 두 개의 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있으면 그냥 그 숫자들의 나열인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자기상관함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에 관성이 있는지를 주식시장에서의 자기상관함수를 계산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가로축이 0일 때는 어느 정도 크기의 값을 갖고 있다가 가로축이 1만 돼도 갑자기 뚝 거의 0의 값으로 떨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그린 것이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으로 그린 자기상관함수예요. 하루만 지나도 우리나라의 경우엔 주가의 오르내림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걸 이 그래프로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죠.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한 물리학자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을 갖고 자기상관함수를 구해서 논문으로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의 변동은 상관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 딱 4분밖에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90년대 후반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주가의 오르내림과 미래의 주가의 오르내림이 관계가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4분밖에 안 돼서 4분이 지나면 4분 전에 주가의 오르내림과 지금 이 순간의 주가의 오르내림이 큰 관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평균을 내서 계산해 보면 어제 주가의 오르내림과 오늘 주가의 오르내림은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갖고 확인한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 주가는 관성이 없을까? 어제 주가의 오르내림과 오늘 주가의 오르내림은 왜 상관관계가 아주 작을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좀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어요.
무위험 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아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무위험 차익 거래, 영어로는 아비트러지라고 부르는데요. 무위험 차익 거래는 사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상상해요. 제가 A라는 편의점에 갔더니 그 콜라를 2,000원에 파는데 B라는 편의점에 갔더니 콜라가 10,000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000원에 파는 콜라를 사서 10,000원에 파는 판매점에서 팔면, 그러면 저는 그냥 콜라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뿐인데 8,000원의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무위험 차익 거래인데요. 만약에 주가 변동의 가격의 오르내림이 하루 정도는 이어진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긴 어제 아침 주가가 주식시장이 폐장할 때 주가랑 비교했더니 올랐다라고 가정할게요. 어제 낮았다가 올랐어요. 어제의 주가 변동이 오늘까지도 상관관계가 이어진다면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도 오르겠죠. 자, 만약에 그런데 상관관계가 하루 이어져서 어제 이렇게 오른 건 오늘도 이렇게 오른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장 때보다 폐장 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개장할 때 사세요. 그리고 폐장할 때 팔아야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의 상관관계가 하루 이어지니까 오늘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를 거고, 따라서 내일 아침에 사서 내일 저녁 때 팔면 누구나 돈을 벌어요. 당연히 무위험 차익 거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전략으로 주식을 사고 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많은 사람이 사려고 해요. 왜? 내일 아침에 사서 내일 저녁에 팔면 이득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에 주가가 올라가요. 한편 내일 저녁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주가가 떨어져요. 이해하셨나요? 주가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올랐으면 내일도 이렇게 오를 거다라고 가정하면 그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오르잖아요. 그럼 내일은 아침에 높았다가 저녁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많이 사고 저녁 때는 많이 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 상관관계는 곧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유로 주가의 상관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선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다, 효율성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믿는다면 그럼 주가의 상관관계는 긴 시간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아까 90년대 후반에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 오르내림의 상관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이 4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분 안에 사고 팔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죠. 한편 매번 거래할 때는 우리가 거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상회할 만큼의 수익을 4분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거두기는 쉽진 않죠.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걸 이용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전략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제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은 장기간 계속 올랐다라고 할 때 그 주식이 장기간 올랐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볼 때예요.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는 과거에 끊임없이 그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다라는 단정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어떤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장기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주식 투자할 때 항상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나는 모른다예요. 나는 어떤 주식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모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그 주식을 거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모아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를 통계를 내서 분석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을 구해요. 평균 수익률을. 그러면 그게 주가 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주가 지수는 주식시장에 대한 일종의 평균 값이에요.
물론 보통의 표준적으로 계산하는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에 비례하게 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이긴 한데요. 어쨌든 일종의 평균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평균 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뭐 얼마가 있다. 그러면 그 평균 키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대충 절반, 평균 키보다 키가 큰 사람이 대충 절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펀드 매니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지수 상승률에 비교하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 평균을 넘는 펀드 매니저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 통계를 보고 제가 내리게 된 작은 결론은 펀드 매니저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에요. 결론은 펀드 매니저들도 모릅니다. 그분들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장기간 지속해서 내는 건 어려워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도 모르는데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가져가세요. 여러분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모른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어떤 태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 신문 기사들이 간혹 있는데요.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펀드가 어떤 거였다.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작년 말에 수익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펀드의 목록하고 올해 말에 수익률이 높은 상위 10위에 들어있는 펀드의 두 목록을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겹치는 펀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올해 초에 작년에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산 그 펀드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있지만 그 펀드가 지금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그 펀드일 것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한다는 게 흥미로운 결론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투자 방법 같은 것도 인터넷에 많이 있는 걸 봤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정말 죄송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변동, 그거는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게 하루도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열흘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것이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죠. 아무런 관성이 없는 주가 변동을 20일을 평균 냈다고 해서 갑자기 없는 관성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를 예전에 그려본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녹색 선이 있는데요. 이 녹색 선으로 제가 그린 것이 20일 주가 이동 평균 선을 가지고 그 이동 평균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보시면 20일이 되면 딱 0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20일치를 모아서 평균을 냈으니까 상관관계는 딱 20일까지만 이어져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동평균선을 갖고 찾아보면 있거든요. 며칠 이동평균선이 며칠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갈 때가 장기적으로 주식이 상승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이상의 상관관계는 하나도 없어서 이동평균선에 기반해서 어떤 주식 투자 전략을 생각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변동의 상관관계는 하루는 고사하고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기반한 투자 전략 사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신문에 분석 기사를 낸 경제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전략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차티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데이터만 보는 사람들. 데이터를 보면서 이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사고팔자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차티스트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변동의 패턴이 미래의 변동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게 하루만 지나도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차티스트가 아무리 차트를 뚫어지게 눈으로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있어요. 간혹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하는 전략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주식시장의 효율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회사가 사용하는 전략은 이젠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내는 전략이 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전략을 따라하게 되면 그 전략의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문으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투자회사는 차트시트 전략을 이런 걸 써서 돈을 번다라고 하더라. 그 얘기는 10중8구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회사는 아마도 이걸 굉장히 비밀로 간주하게 될 거예요. 공개되는 순간 그 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차트시트 방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차트시트 전략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식 투자 전략을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해요. 이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이용을 해서 그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펀더멘털리스트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간혹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펀더멘털리스트의 전략도 쉽지 않고요. 또 이게 기대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이 뭐냐면 오늘 당장 어떤 회사의 주가는 그 회사가 내년 사람들에게 배당할 배당금, 내후년 사람들에게 배당할 배당금 이런 식으로 현재부터 먼 미래까지 그 회사가 사람들에게 줄 배당금을 당연히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100만 원은 내년 100만 원에 비해서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더 멀 미래의 배당금은 이자율만큼은 깎아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이자율로 할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론적인 현재의 주가는 현재부터 무한히 먼 미래까지 그 회사가 매년 지급할 배당금을 기한에 따른 이자율로 할인해서 이것을 모두 더한 것이 현재의 주가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계산을 하면 당연히 현재 주가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할 수 있냐고요. 당장 내년 그 회사가 사람들에게 줄 배당금도 모르는데 10년도, 20년도의 배당금을 지금 어떻게 정확히 추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털리스트의 전략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리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잘 분석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진정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과연 우리는 왜 항상 주식이 물릴까요?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개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개미들은 항상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식당이 쭉 있는 골목에 들어갔어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식당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떤 식당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나요? 당연히 텅텅 빈 식당은 잘 안 가게 돼요. 북적대는 식당을 가죠.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주식시장이 화랑이라서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를 때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처분하고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또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오를 때 사서 내릴 때 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고 팔지에 대해서 귀를 막으세요.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냥 눈 감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기만 해도 마음만 흔들리지 않아도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그런 건 조금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의 변동 같은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운 경제 현상이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정말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요. 물리학자인 바실리에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주가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해요. 혹시 그 생물학 시간에 나오는 브라운 입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 시간에도 나오죠. 가만히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 입자를 보면 꽃가루가 이렇게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물리학의 이론이
랜덤 워크예요. 막 걷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막 비틀비틀 걸면서 걷는 것을 떠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바실리아라는 물리학자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의 변동을 마구 걷기, 랜덤 워크로 묘사하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 블랙숄즈 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블랙숄즈 방정식을 만든 이들도 블랙숄즈 방정식은 옵션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라서 주가의 가격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옵션의 가격을 예측하려면 그 옵션의 가격이 기반하고 있는 주가 변동의 모형이 있어야 하긴 해요. 그걸 이 블랙숄즈 방정식에서도 바실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랜덤 워크를 가정해요. 그래서 바실리아도 그렇고 블랙숄즈의 이론들도 그렇고요. 많은 경제의 이 주가 변동에 대한 표준 이론이 가정하는 것이 주가의 변동성은 고정되어 있어서 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요. 변동성이 사실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주가가 표준 편차가 큰 랜덤 워크를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출렁이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은 랜덤 워크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거고요. 근데 변동폭이 일정하다라는 게 계산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정하는 건데요. 정말로 표준 편차 혹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고 거의 일정한지 아니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실제 주가 변동을 갖고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측정해 봤죠. 글쎄 주가 변동의 그 변동성, 그 표준 편차, 그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일종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어서 무지막지하게 큰 변동성이 시장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게 명확히 알려집니다. 사실 주가 변동에서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막 신문에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게 거의 확신하다라고 사람들이 막 언론에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가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행위를 따라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갑자기 치솟게 돼요. 변동성이 커져서 갑자기 주가가 많이 뛰죠. 그런데 어느 날은 글쎄 사람들이 막 패닉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게 주가가 뭐 당장 내일 엄청나게 폭락하니까 오늘 당장 자꾸 다 팔아야겠다. 그러면 또 그걸 따라하는 사람 때문에 주가 폭락도 굉장히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 주가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오를 때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요. 주가 변동이 내릴 때도 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변동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주식시장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게 산불입니다.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산불도 어떨 때는 아주 작은 산불, 나무 몇 그루 정도만 태우는, 그래서 심지어 뉴스에 보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산불이 사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신문에 실리지도 않죠. 하지만 간혹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산불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산불의 규모도 주식시장의 변동처럼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산불과 주식시장이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통계물리학자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뭐 한 그루만 태우고 꺼질 수도 있지만 주변에 불이 붙어 갈 나무가 울창하게 모여 있다면 산불의 규모가 갑자기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산불은 처음 불 붙은 나무 탓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어떻게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큰 산불이 될지 작은 산불이 될지를 결정할 때 더 중요한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금융, 재정 위기가 있거나 하면 그러면 그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회사에게도 그 피해가 파급될 수 있죠. 처음 문제를 겪은 회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파산 혹은 위기가 회사들 사이의 연결로 인해서 급격하게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주가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가 다른 여럿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속한 통계물리학자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 상당히 상황이 좋거든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아, 이게 혹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이게 거품이 아닐까? 버블이 아닐까? 버블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버블이라면 언제쯤 이 거품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지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사실 일부 통계물리학자들 중에 극소수예요.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버블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진 않는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얘기, 버블이 언제 터질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통계물리학적인 이론이 있긴 해요. 이게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그런데 임계점에 점점 가까워지면 시스템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변동성이 갑자기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실 변동성의 크기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무한대로 변동성이 발산하기 전에도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알려져 있어요. 이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하면 버블이 터지기 직전쯤부터 이 변동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 통계 물리학에 기반해서 버블을 예측한다 라고 주장하는 물리학자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 버블 전에 변동성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게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어떤 전조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그렇게 동의는 저는 잘 하진 않는데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맞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예측을 했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버블이 터진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얘기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제 현상이 물리 현상보다 훨씬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물리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와 사회 현상이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런지 제가 이 예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한 가정을 일단 받아들일게요. 일주일 뒤 버블이 터진다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일주일 이전에 주식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6일이 되면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왜? 하루 기다렸다가 잘못해도 버블 터지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뒤에 버블이 터진다라는 예측 때문에 일주일 뒤가 아니라 6일째에 버블이 터지게 돼요. 그럼 그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걸 누가 또 예측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5일째 주식을 정리하겠지. 그럼 버블이 6일이 아니라 5일째 터집니다. 경제 현상이 너무나도 재밌으면서도 예측도 어렵고 대비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믿음이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걸 갖고 버블이 언제 터질지 예측하겠다는 주장이 맞다면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실제 주식 시장은 그 예측이 틀렸다는 걸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터진다? 그러면 6일 뒤에 터집니다. 그걸 또 많은 사람이 6일 뒤에 버블이 터진다고 믿으면 5일 뒤에 터져요. 그래서 예측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문제들이 경제 현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맞을 수도 있죠, 뭐. 근데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과학적인 방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차티스트 그리고 펀더멘탈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두 가지 방법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펀더멘탈리스트가 되시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을 다 그만두시고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일에 계속 매달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펀더멘탈리스트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본업은 있고 일종의 부업 비슷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펀더멘탈리스트가 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차티스트, 그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의 오르고 내림은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아서 한 10년 전부터 오늘까지의 차트를 아무리 눈여겨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리스트, 차티스트 둘 다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언뜻 신문 기자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게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전 세계 큰 대규모의 어떤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주가가 폭락하고요. 어떤 날은 별로 폭락하지 않고 심지어는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신문 기사를 보세요. 뭐라고 분석하냐면 뭐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하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간혹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가 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신문 기사는 제가 이 용어를 기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르고 내릴지를. 그 분석 기사를 내려면 전쟁 터지기 전에 내야죠, 기자가. 근데 전쟁 터지기 전에 그런 분석 기사 아무도 안 해요. 왜? 자기들도 몰라요.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면 분석 기사를 내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이유를 찾는 것과 미리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도 유심히 보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경제 전문가도 모른다라고 가정하시라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충고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사서 오래 갖고 계세요. 이거 솔직히 너무나 모두가 알고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직접 하는 건 쉽진 않죠. 그래서 사서 그러면 갖고 있는 전략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어떤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게 좋을까? 당연히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회사 주식을 사셔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건 제가 과거에 한 100년 정도 기간 동안 미국 데이터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100년 정도라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사서 계속 갖고 있는 전략. 이걸 buy and hold라고 해요. 사서 유지한다. buy and hold 전략이 그 사이에 어떻게 그 사고 파는 전략보다도 훨씬 더 장기적인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아닌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한 나라의 주가 지수의 상승률은 흥미롭게도 그 나라의 GDP의 상승률보다 대부분 더 빨라요. 심지어는 이 경제 그쪽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리스크 프리 어셋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기준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채권이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 한 100년 정도 기간 동안 미국 국채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하면 바이 앤 홀드로 얻을 수 있는 주식의 수익이 제가 알기로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이 앤 홀드로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바이 앤 홀드를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주는 ETF 펀드들이 있습니다. ETF 펀드를 사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그러면 시장의 평균 정도 되는 것을 장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여서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긴 해요. 물타기, 불타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물타기는 이제 떨어졌을 때 사서 나중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불타기는 오를 때 사서 더 오를 때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물타기, 불타기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산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지 앞으로 더 오를지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타기, 불타기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방법은 ETF를 여러분이 사실 때 한 달에 얼마씩 그냥 사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난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매달 적금 들듯이 여러분이 고른 ETF를 매번 10만 원씩 사세요. 매달. 아무런 망설이지 마시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버텨보십시오. 생각해보면 꽤 효율적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ETF가 어떨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이 10만 원 어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어치니까 ETF 가격이 낮을 땐 상대적으로 더 많은 ETF를 사는 거에 해당해요. 여러분이 ETF가 높았을 때 사면은 가격이 오를 때 똑같은 10만 원어치를 사니까 ETF를 조금 사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적금 들듯이 계속 ETF를 구입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ETF가 쌀 때 더 많이 산 것에 해당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ETF에 투자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ETF가 요즘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게 한 10년 이상 전인데 그때는 이렇게 다양한 ETF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ETF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ETF 중에 고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위 종목에만 집중하는 ETF, 미국 나스닥의 상위 100개에 집중하는 ETF 등 온갖 ETF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그런 ETF를 결정하신 다음에 적금 들듯이 매달 조금씩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과학적인 방법. 결론은 살아남기 쉽지 않다죠. 예. 그리고 아마 주식 투자에 관계된 재밌는 그 일화가 남아있는 사람이 뉴턴일 거예요. 뉴턴이 당시 영국의 그 회사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봅니다. 뉴턴이 언제 사서 언제 팔고 그 데이터가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전에 봤는데 아까 그거예요. 엄청 비쌀 때 사서 쌀 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게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일화예요. 이 경험을 겪은 다음에 뉴턴이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사람들의 광기, 그게 바로 주식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남의 회사, 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런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이 남의 회사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회사 여기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네? 라는 소문에 막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아무런 매출도 없었는데도 굉장히 그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젠가는 터졌어야 할 버블 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주식 투자 전략 다시 요약하면 바이 앤 홀드가 좋다. 사서 오래 갖고 있어라. 하지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바이 앤 홀드가 좋다는 걸 제가 전에 논문도 썼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상품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ETF를 고르셔서 그걸 적금 들듯이 매달 일정액이에요. 일정액을 꾸준히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늘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여러분 직접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지수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근데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식 투자에서 바이 앤 홀드 같은 전략을 혹은 ETF를 끊임없이 사는 전략을 계속 여러분이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급락하면 엄청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도 덜 불안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대출을 하거나 빚을 내거나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적더라도 투자하신 돈이 다 사라져도 뭐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가 사는데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되는 정도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듣고 나니까 약간 실망스럽죠? 무슨 종목 추천 그런 거 기대하고 오셨다면 제가 실망을 크게 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잘 생각하면 주식 투자해서 완전히 그냥 그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참 이야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ETF나 바이 앤 홀드 그런 전략이 작동하려면 우리나라든 세계든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이 과거 한 100년 이상 기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상향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성립합니다. 이 가정을 믿지 못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주식 투자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적금 들듯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법물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